알기 73번은 낸 골딘, 모든 아름다움과 유혈 사태입니다. 아주 상도 많이 받고 아주 유명한 영화죠. 어, 어, 로이 포이트러스 감독의 낸 골딘, 모든 아름다움과 유혈 사태를 매일경제의 양소영 기자가 아주 간결하게 잘 소개해주고 있어서 그 기사를 그냥 전문 인용합니다. 어떤 삶은 그 자체로 예술이 된다는 포스트의 문구처럼 낸 골딘의 삶이 그랬다. 그러니까 삶과 예술이 연결되는 대표적인 사례인 거죠. 79회 베니스 영화제 황금 사자상 수상자 낸 골딘 모든 아름다운 여사태는 전설적인 사진작가 낸 골딘이 직접 전하는 자신의 삶, 예술, 투쟁 그리고 생존의 이야기를 담았다. 다큐멘터리니까요. 낸 골딘은 유명한 사진작가이자 시각예술가로 20세기와 21세기 사진예술의 한 획을 그었다. 개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담아낸 인물 사진으로 사회적 금기와 직면하고 있는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드러내었다. 낸 골딘의 발자취는 라이언 맥긴리, 왕가이, 자비에 돌란 등 감독들이죠. 유명한 감독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쳤어요.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는 지난해 미술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을 선정하는 아트 리뷰 파워 1위에 선정됐다. 그러니까 아티스트이지만 이 얘기는 그게 아니라 억만장자 일가에 맞선 액티비스트 활동가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 얘기예요. 이쪽은. 그러니까 아트 영화가 아니라 미술 영화가 아니라 미술물로 활동한 얘기 되지만 낸 골딘은 2017년 말 타인의 고통에서 이익을 취하는 막강한 세력과 싸우는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다. 오피오이드 마약 중독과 싸움에서 살아남은 그는 예술과 활동가 등과 합쳐 페인, 처방 중독 즉각 개입을 설립했다. 이 단체는 약물 중독과 50만 명이 넘는 미국인의 죽음으로부터 이익을 취한 제약회사를 비판하면서 약물과의 전쟁으로 인한 위기를 알리고 있다. 낸 골딘 모든 아름다움과 유혈 사태는 낸 골딘이 어떻게 거대한 제약회사에 맞서게 됐는지를 그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 예술가로서의 성공과 약물 중독 등 굴곡진 생애를 조명해낸다. 낸 골딘의 목소리로 그의 생존과 투쟁의 역사와 기록을 되짚는다. 인생에서 용감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지만 낸과 같은 사람을 결코 만난 적이 없다고 밝힌 그게 왜 용감하다고 말했냐면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막 바닥에 들어놓고 별 투쟁을 다 해요. 그러니까 그건 뭐 엄청나게 용감하지 않으면 못하겠죠. 이미 명성이 알려진 명사인데, 유명인사인데 말이죠. 라고 밝힌 로라 포이트러스 감독은 2년 동안 코로나 수칙을 엄격히 지키며 낸 골딘의 브루클린 자택에서 오디오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에 낸 골딘이 작업한 슬라이드쇼, 사진들을 통해 그가 만들어온 삶의 궤적을 녹였다. 다큐멘터리 영화로서는 베니스 영화제 역사상 두 번째로 황금 사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뉴욕 영화제, 토론토 국제영화제, 델루라이트 영화제 등 전 세계 유수 영화제에 초청됐고 35관왕을 달성했다. 현재까지 로튼 토마토 신선도 지수 95%를 유지하고 있다. 낸 골딘은 한 시대의 중요한 목격자이자 원동력. 당신이 낸 골딘을 알든 모르든 이 영화는 매력적이고 중요하다. 등 외신의 호평이 쏟아졌다. 가디언, 뉴욕타임즈, 사이트 앤 사운드, 인디와이어, 타임아웃 등에서 올해 영화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필자가 유튜브 채널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에서 이 교수의 영화 읽기 시리즈를 왜 하는지 그 이유 하나를 오마이뉴스의 김상목 기자가 자기의 기사 대형 제약회사의 범죄에 맞서기 위해 인생을 건 거장 이 영화에 관한 글을 시작하면서 고백을 해요. 제목이 현대 사진의 최전선에 선 작가의 용감한 고백 기록이라는 소제목의 문단인데 내용은 왜 예술평론을 하는가, 예술평론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수의 영화 읽기 시리즈하고 같은 거죠.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분은 문제만 제기하고 있어요. 김상목 기자는요.
예술의 결과로서 창작물과 예술가를 분리하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각자의 관점에 따른 일정한 거리두기는 언제나 화두였고 그 간격의 적정선, 그러니까 창작물과 예술가의 관계, 어디까지가 개인의 고백이고 어디까지가 그 객관적인 예술인지 그건 진짜 어렵죠. 그 간격의 적정선은 늘 논쟁거리가 되어 온 건 사실이다. 특히 개념 미술이라고, 요새 개념 미술이란 말이 개념 컨셉추얼 아트가 뭐냐면, 개념 미술이 뭐냐면 개념만 갖고 미술을 하는 거야. 생각만 갖고. 그래서 미술 작품이요. 이 전시회 가보면요. 종이가 하나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개념 미술이에요. 그게. 그 종이를 구현하는 거고 그 작품은 종이 한 장이에요. 개념. 이렇게 만드세요. 그러면 누가 만들어줘요. 자기가 만들든지. 개념 미술의 면모가 요새가 그게 굉장히 그게 많은데 그러면 뭐예요? 과도할 정도로 예술가와 예술 작품이 일체화되는 거죠. 음, 생각한 게 그대로 예술이 되는 게 그렇게 해석되는 게 현실인 거죠. 이로 인해 결과물의 예술성보다는 구구절절하게 예술가의 생각과 컨셉트가 강조되다 보니 그 책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미술 전시를 가보면 정작 사전 학습이 되지 않은 이들에겐 이 개념 미술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게 뭐가 뭐냐, 이게 지금 미술 전시 봤는데 책 한 권 보고 나오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푸념이 공공연히 나올 지경이다. 이게 이제 즉 현대 미술 자체가 그렇죠. 즉각적인 이해와 해석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진 현대 미술 작품, 그지? 은 누가 보기엔 그저 벌거벗은 임금님의 우화를 떠올리게 한다. 그건 가짜인데 벗었는데 아무도 말 안 하는, 이건 예술이 아닌데 예술이 아니라고 아무도 말 못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혹은 응? 그렇게 예술이 아닌데 이건 예술 작품 미술,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요. 미술 작품은 미술관에 걸려 있으니까 전시돼 있으니까 미술 작품이다 라는 말까지 해요. 뭐 그게 뭐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음, 그 미술관에 미술가 작품이니까 미술관에 전시했겠지. 그런 식인 거죠. 여기서 이 김상목 기자는 그러니까 미술 작품, 응? 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응? 그냥 미술 작품이라고 평가하는,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있다고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야? 이게 이제 벌거벗은 임금님이죠. 임금님이 벌거벗은데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꼬마애가 벗었다고 얘기했다. 아니, 꼬마애가 얘기한 게 아니라 갈대숲에서 그렇게 어쨌든 꼬마애가 나랑 마찬가지죠. 그런 식이죠. 그게 진리일지도 모르겠다. 그 정도로 의심스럽다. 현대는 이거는 진짜 그렇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럴 정도로 이런 의심을 할 정도로 예술 작품인지 아닌지 어, 판독하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거 모아놓고 쓰레기 더미를 한참 모아놓고 그걸 작품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죠. 가보면 현대예술은 그런 경우 많아요. 그치? 고무 타이어를 뭐 한 50개 쌓아놓고 예술작품이라고 그래요. 그런 생각이 엄청 든다고요. 나도 고무 타이어는 쌓겠네. 그죠? 근데 사실은요, 피카소의 말년에 보면 도자기 작품을 뭐 몇천 개를 만들어냈는데 하나하나 찍어놓은 거 많아요. 그러면 어린애도 볼 수 있는 선이잖아. 그치? 어디까지 가? 특히 이제, 장욱진이나 피카소 같이, 응? 응? 천진한 어린아이 같은 의 작품 같은 천진한 수법에도 이런 의심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하냐면, 그러니까 현대의 예술 작품은 어? 뭐가 필요해요? 생각, 사상이 먼저라는 것을, 그지?
그래서 개념 미술, 응? 컨셉추얼 아트, 응? 응. 가 완성하는, 완성하는지도, 완성하는지도, 응. 응? 그죠? 그 생각이 먼저니까, 그지? 뭐가 예술 작품이냐?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조금 더 설명해야겠다. 왜냐하면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근대 미술, 그지? 회화, 소위, 유화 등, 유화나 수채화 등, 응? 회화의 경우의 그, 말하면 프레임이 깨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내가 어디서 예술의 전당에서, 최근에 예술의 전당에서 이름을 말하는 건 욕이니까 말 안 하는데, 그래서 프랑스 화가의 전형적인 유화 작품 전시회를 우연히 관람하였는데, 근데 이 프랑스 화가 유명한 화가예요. 프랑스에서는 유명한 화가래요. 근데 그러니까 유명한 프랑스 화가의 전일링 유화 전시를 관람을 했었는데, 매표소에서 직원이 어? 뭐라 그럴까, 그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어, 말했습니다. 왜 그래 왜 말했냐면 너무 많은 항의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회화만을 전시하니까 이게 뭐냐? 그러고 말한 거예요. 아, 그림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림이 이뻤어요. 근데 회화만을 전시하면, 그러니까 웃기는 게 뭐냐면, 그 지금 관객의 경우, 지금 관객의 경우, 전통적인 회화 작품 앞에서는, 어, 감동을 받기 어려울 만큼, 두식의, 감상이라고 여겨, 어, 생각하고, 그러나, 어? 개념 미술 등 현대 작품, 당대의 작품 앞에서는 뭐가 뭔지 해석하기, 이해하기 어려워하며 당혹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거는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은 쉽잖아요, 그치? 디자인 같은 영화, 이제 디자인 비슷한 그런 작품들만 전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가보면 있지, 뭐 만화 그림 같은, 그치? 그런 것들은 뭐, 그건 예술 작품이 아니잖아, 거의. 그러니까 만화 그림 같은, 만화같이 생긴 그런 그림들 있죠? 눈동그란 소녀 그림,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꽃 그림, 이런 것들만 계속 전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 두 가지가 아니고, 그치만 관객들한테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보면 그 정도죠. 그래서 디자인이, 그러니까 디자인이 더 압도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래서 디자인이나 디자인 스타일의 회화가, 어? 시장을 압도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건 이 비평의 힘이 예, 힘을 힘이 아주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비평의 힘이 왜 약해졌냐면 근대에서 팔근대로의 시대 전환 상황에서 시적 상상력, 예술적 상상력이 선도해야 하지만 음, 근대적인 학문에 바탕을 둔
대다수 비평은 이런 상황을 읽어내지 못하는 바람에 응? 무기력함 까지 이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얘기를 길게 하냐면 이런 비평의 난경이 미술계에서뿐 아니라 미술계에서 당연히 미술계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니라 바로 이 영화계 바로 이게 영화기도 하죠. 이거는 다큐멘터리니까 영화계에서도 심각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영화 평론가들이 있죠. 영화 평론가들이 그 CGV라고 GV라고 그 CV라고 그 시네마 리뷰하는 거를 해서 돈을 벌었었는데 요새 그걸 못 해요. 별로 사람들이 안 온다고. 비평을 안 믿는 거지. 그래서 영화 비평가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화 나오면 기자들밖에 없어요. 기자들은 그 소속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유는 영화가 의미 없거나 미술이 의미 없어진 게 아니라 비평만 문제가 된 거죠. 그거는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요거예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읽고 있는 거예요, 다시. 왜냐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럼 힘을 다시 놓게 하느냐, 응? 비평의 힘을 어떻게 다시 북돋우게 되느냐라는 거를 발견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김상목 기자의 지금 이 얘기는 바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도저히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힘드니까 어떡하냐면 독자들은 어떡하냐? 권위에 의지해서 이식된 정보로 판단을 대체해버리고 하는 거. 이 권위에 의해서 이식한 게 뭐예요? 이게 별점이잖아요. 응? 유명한 영화평론가의 별점. 응? 그냥 로튼 토마토 점수. 점수. 응? 자기 모르겠으니까 그거 뒤져보고 가는 거죠. 그지? 그런 식의 지금 상황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평과 지금 거꾸로 비평과 평단의 필요성이 두드러지게 필요한 거란 말이죠. 꼭 필요한데 이 김성묵 기자도 과연 그 현대 예술 전반에서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는 의문부호가 적잖게 붙는다.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응? 예를 들면 마르셀 듀샹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변기나 앤디 홀의 캠벨 깡통 수프 등이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예술 표상일 것이다. 그래서 뭐가 나와요? 디자인 스타일이잖아. 근데 이런 개념조차 이해하려면 예술가가 내놓은 개념과 의도를 숙지해야 되는 거죠. 왜 그 예술가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해당 작가의 독해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접근 불가 영역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난해함이 과거보다 분명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에 따라 예술가의 사회적 기능이 높아져야 하지만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하는데 예술가가 그러면 그 발언권이 세지고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상업 예술 시스템 아래에 있단 말이죠. 돈을 벌어야 되는 거야. 영화는 더하죠. 영화는 자본금이 없으면 안 되니까. 화가도 마찬가지죠. 그 그린 거에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유명해져서. 그러니까 해당 예술가가 주장을 하더라도 그 주장이 진짜 온전히 작가의 발언인지 아니면 유행에 영합하는 것인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대중이 감별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아주 멋있는 것 같은데 내가 판단할지 모르겠으니까 막 사람이 막 다 좋다 그래요. 근데 좋다 그러는데 엉망이 되는 경우 많아요. 미술관이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요. 버리지도 못하고 많은 돈 주고 샀는데 그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세계의 흐름과 문제를 사회과학적인 시점과는 다른 결로 풀이하고 발휘해야 되는데 요렇게만 했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여기 조금 전에 내가 말한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했는데 요거는 사실은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근대에서 팔근대로의 혁명적 시대 전환 상황에서 어? 어, 사회과학 등 산문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응? 기본이 왕창 뒤집었는데 기존에 있던 산문적인 사고 방식으로 되겠냐고. 그치? 이는 문제를 파악하지도 할지도 못할 것이고, 따라서 시적 상상력을 포함하는 예술적 상상력의 힘이 사회적인 문제를, 사회적인 공동체의 문제를, 문제도 포함하여 어, 분석하고 심지어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힘을 보태야 하는 상황이. 근데 이게 고도로 훈련되고 자주적이어야만 가능한 경우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바로 이런 훈련을 기존의 근대적인 제도, 대학을 비롯한 대학이나 대학 등 기존의 근대적인 제도에서 해줄 리가 없죠. 왜냐하면 근대적인 제도가 무너져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서 아주 새로운 방식의 접근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데리다가 말한 바 있고, 그거에 따라 숫자가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밝은데 지도자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 이거는 고도로 훈련되어야 하지만 기존의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는 채로 공부해야 하는 가주성도 요구되므로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유튜브 채널에 넣는 거예요. 공부해라고 강요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자주적으로 알아서 해야 되고, 지만 굉장히 고도로, 그래서 고도로 훈련돼야 되니까, 어때요? 고도로 훈련돼야 하는데, 그러니까, 음, 동영상 하나가 1시간 이상이 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아주 복잡한 사고를 요구하면서, 고도로 훈련돼야 되는. 그래서 내 그 유튜브 채널이 대부분 다 시간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내용 자체가 아주 복잡해서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 그건. 예술가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다룰 때는 더욱더 허들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점이 하나가 또 하나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예술가, 예술가의 시적 상상력으로 자신의 예술 작품을 첨단의 것으로 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지금 시대 전환, 혁명적인 시대 전환 상황은 시적 상상력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 이해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음, 상황에 처지에 놓여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누구도 안 해주지만 예술가는 그걸 알고 그렇지만 그가 자기가 배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에서 그래서 일자의 전공인 그 문학, 인문학, 어, 문학 계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 의학, 천문학, 그리고 정치학 등 거의 모든 분야를 섭렵하는 뭔가 어쩌면 무모한 자세를 하는 그죠?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 내가 하지 않은 것, 전공이 아는 것을 다룰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응? 그 얼마나 허들이 높아요. 그래서 그치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지금 하고 있어요. 영화는 뭐 하죠. 영문학하고 연결이 돼 있죠. 영화는 어느 정도. 그래서,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평단의 호들갑이나 겉보기에 의식 있는 설정이라 혹하지만, 은근히 들여다보면, 공허한 경우를 발견할 때 허탈감이 작지 않다. 그러니까, 어, 지금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도의 가장 큰, 난제는 누군가가, 어? 객관적으로 읽으며, 어? 호들갑일 뿐인지, 아니면 정말로 시대 전환의 상황에 대처하여, 현대 시대를 위한, 현대 사회를 위한 시스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판단해주는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판단이 음, 뭐가 될까? 많아질 때, 어, 점증하기를 어, 기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아주 흡수해 소음지만 아주 틀린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니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몰라요, 아무도 이 길은. 아무도 아는 게 아니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되는 거죠. 나중에 더 그렇게 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어쨌든, 세계적인 지명도를 가진 사진작가 낸골딘의 작업은 현대사진을 좋아하는 이들이라면 접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의 명성을 떨쳐왔는데, 반세기 동안 가까운 장구한 시간 동안 그 작업은 현대 사진 역사에 상당한 파장과 논란을 일으켰고, 작가 특유의 스타일은 웃기게 패션이나 화보나 광고 등에서 수차게 참조 인용되어 왔다. 거의 베낀 거죠. 그렇게 인기가 좋았던 거예요. 그 때문에 작가가 왜 그런 컨셉트로 사진을 작업했는지, 진이는 잊힌 채, 진짜 왜 그랬는지 잊힌 채, 오직 스타일로만 오용되고, 그것만 인용되고 사용되는, 그래서 이미지 왜곡이 적지 않게 벌어지곤 했는데, 그의 그 사진을 파급력과 영향력을 따져보면, 국내에서 거의 소개가 안 돼 있고, 사진집이 발췌 형태의 한정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다는 거죠. 그런데 랭골딘의 작업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작품 속의 소개가 만만치 않은 과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어려운 과업이니까 누구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던 거죠. 실력이 안 된다고 생각돼서. 현대 예술의 개념적 측면, 개념 미술의 측면을 누수 없이 온전하게 구현된 개념 미술의 대표자 정도 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개념 미술이라는 거는 개념이 바로 현실화되는 거니까 사진 작업하고 개인의 삶은 분할이 불가능한 거죠. 그게 개념 미술이에요. 개념의 하나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런 기이한 삶의 이면을 포착할 수 있었을까? 뭐 동성애라든가 성관계, 성장면이죠. 그런 것들이 많은. 뭐 애인한테 맞은 얼굴 뭐 이런 거요. 다큐멘터리 영화에는 유독 인색한 세계 3대 영화제 중 베니스 영화제. 다큐멘터리에서 상을 2번째 받았대요. 황금사자상을. 그러니까 얼마나 그 평가를 높이 하는 거예요. 그지? 다큐멘터리가 최고인 황금사자상을 받았다. 굉장한 일이죠. 그래서 보면 된다. 현대 예술, 개념 예술의 최전선에 낸 골딘이 꼭지점으로 위치를 잡고 있고, 그러니까 즉 무슨 소리냐면 낸 골딘의 사진이 곧 낸 골딘 자신이고, 낯설어 보이지만 낸 골딘이 직접 참여한 시와 투쟁이 바로 낸 골딘의 자의이므로 그 영화의 구성 방식을 보면 내용적인 측면에서 감독과 낸 골딘이 함께한 자택에서의 라이브 인터뷰가 나오고, 두 번째로 작가의 사진과 슬라이드 작업 발췌 인용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작품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로 이분이 그 슬라이드를 했기 때문에 영화를 보여주기 좋아요. 세 번째, 페인의 주요 활동들의 조합. 이거는 제약해서 싸운 거죠, 퍼듀하고. 되게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가진 예술가가 작업과 관련이 있더라도 일종의 외도 형태로 사회 참여 캠페인이나 액션에 참여하는 그림이 보통 일반적이죠. 투쟁에 관한 뭐 미술 작품이라도 그 사람이 투쟁하는 게 아니라 그림만 살짝 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랭골드는 그렇지 않고 위에 세 가지 요소가 마치 삼각편대를 이루듯 고스란히 조화를 이루는 게 아주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영화의 구성 방식에서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6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6개의 챕터 번호가 딱딱 나와요. 이 얘기가 첫 번째 뭐 무자비한 논리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그 구분된 얘기가 각각 고유한 서사 전개를 담당하며 한순간도 느슨해지길 거부하며 그런 굵직한 줄기들을 솜씨 있게 조합해 2시간을 팽팽하게 질주해요. 그래서 뭐 무자비한 논리, 어린 시절의 얘기, 그 다음에 자산, 이거는 이제 어떻게 그 사진을 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발라드, 이거는 이제 그 마이너리티 공동체하고 공동체 작업하는 과정이고, 이건 이제 출세하는 시작이에요, 여기가.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그 에이즈가 도래하면서 에이즈 청년 사진 작업하는 동기들이 다 죽어가죠. 그래갖고 이제 싸운 얘기. 5번째는 이제 마약이죠. 이번에 왜 에이즈가 아니라 마약 투쟁 말년에. 그리고 6번째는 마지막으로 다시 자기로 돌아와서 가족들 얘기를 유년기에 했던 가족들 얘기. 그러니까 1번하고 6번하고 서로 연결이 돼요. 거의 같은 장면이에요. 그래서 영화를 시작하는 무자비한 논리와 영화를 마무리하는 6자매의 챕터는 랭골딘의 유년기를 그리고 있고요. 5. 도피수단을 제외한 나머지 챕터들은 사진 작가로서의 전성기를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 영화는 그 플래시백이에요.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최근이거든요. 저 싸우는 요거요. 페인 활동 있죠. 요게 최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이니까 요걸 중심으로, 그러니까 작년기에 사회적 투쟁이 핵심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핵심 줄거리로 쭉 이어져 나가는 거죠. 이 영화의 평론 기사를 이용하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영화가 좀 혼란스러운데 그걸 정리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랭골딘의 삶을 1960년대 유년기를 전반부로 하고, 그 다음에 1970년대, 80년대 사진작가로서의 청춘기를 중반부로 하고, 그리고 페인, Prescription Addiction Immediately Now. 그러니까 처방 중독 즉각 개입의
사회적 투쟁기, 그리고 장년기로 하면서 그게 이제 후반기죠. 후반부로.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정리하고 읽으면서 다음 글에도 나오듯 낸골딘의 생애와 그의 생애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가 뭐가 다르도 다르다 라는 주장에 이 뭐가 다르다 그러고 끝나요. 뭔가 달라도 다르다. 근데 뭔가 그렇게 다른지 자세히 분석하는 글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바로 뭐가 다른지를 분석하는 걸 이게 보여줄 수 있어야 그냥 다르다가 아니라 왜, 어떻게 다른지를 뚜렷하게, 분명하게 어, 설명할 수 있어야 비평의 힘, 응? 응? 드러낼 수 있다. 그러니까 비평의 힘이 있으려면 왜 다르지? 어떻게 다르지?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응? 그래서 그 설명을 기존의 기사에는 없는데 그 설명을 기사들을 이용해서 그래서 기존의 기사들로 나온 성문들을 이용하며 어? 왜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냥 다르다, 뭐가 달라도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많은 기사들이 있는데 덧붙이는 거죠. 아울러 영화 속에서 낸골진의 현재 모습, 함의 삶의 모습을 주목한 일이라면 다른 그런 것들은 다시 미니 시리즈, 돕식, 양불의 늪 또는 그 옥시콘틴 사태죠. 그거 거기 나오는 거 바로 그 얘기예요. 이걸 참조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다큐멘터리에도 충분히 절절하게 잘 해소되고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거대한 재앙적 사건인지 체험하고 싶다면 그걸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사건만이 아닌 거죠. 이 2시간 동안의 다큐멘터리는 비록 낸골딘이라는 음, 현대사진의 거장이 구현한 장대한 경력도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회적 타살에 대한 쟁점에 대한 이해도 100%를 구현하기는 조금 모자랄지 몰라도 그래도 뭐 그런 얘기들은 이 다큐멘터리 다른 다큐멘터리를 보면 되니까 전부나 충실한 태도로 양심하기 쉽지 않은 구성 요소를 조화롭게 풀어내고 있어요. 무엇보다 평범한 일상을 살던 우리가 혹시 간혹 접하게 되는 현대 예술의 품기만인 근본적인 의문을 정면으로 다루는 거죠. 왜 예술 작품이 그렇게 하는가? 그런 질문을 온전히 해소해 주진 않지만, 응? 그에 대한 모순을 한 예술가의 굴곡 많은 삶과 투쟁에 대해 통해 제기하는 데에는 명확히 한을 그었다. 요즘 범람하는 예술가 자랑 영화들과는 뭔가 달라도 다르다. 요 뭔가 달라도 다르다. 그 뭐가 다르냐? 그 설명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쭉 읽어 나가는 거예요. 유년기의 모습에 주목해야 되는데 첫 번째, 낸골디 유년기의 모습은 영화에서도 그렇고 평단의 관심도 빈약해요. 잘 없어요. 근데 나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평단에서는 라이브 인터뷰에서는 작가의 굴곡 가득한 생애가 구술 역사를 말로 하죠. 작품의 제목을 결정짓게 한 요소처럼 언니 바바라가 자살을 하면서 쓴 자살하고 난 다음에 일기에서 옮긴 게 그 제목이에요. 영화 제목이에요. 낸골딘의 언니 바바라의 존재감과 상실은 이게 이제 그 트라우마가 돼서 낸골딘에게 일평생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는데 격동의 60년대, 그 60년대가 격동의 60년대였죠. 학생운동이고 뭐 난리가 났죠. 그때 마약이고 다 그때 났죠. 그때 유청소년기를 보내는 주인공은 겉으로는 중산층 지식인 계급 유대인 가정에서, 그치?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당대 사회운동의 경향을 비교적 진보적으로 흡수하는데 문제는 가정 내부의 상황은 전혀 달랐다는 거죠.
온전한 보살핌을 못 받았어요. 응? 거리가 멀었어요. 그 하나의 사례로는 언니 바바라의 비극적 생애로 드러났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간헐적으로 공개되어서 사실 자체가 생소한 건 아니지만 낸 골딘의 육성과 자료들로 채워진 화면을 목격하는 건 자기 언니 얘기를 직접 하는 거예요. 외양과는 다른 가정사의 비밀스러운 지점 때문에 낸 골딘의 청소년기는 안정과 거리가 멀었거든요. 아주 혼란스럽게 살았다고. 나중에 창녀가 될 정도로까지. 그래서 이 평론은 뭐라고 분석을 하냐면, 형제 자매의 비극은 전이되기 마련이다. 부모 역시 민감한 자녀를 대할 방법을 숙지하지 못한 채 외부와 단절된 때 고립된 시대를 보낸 낸골딘을 구원한 건 그가 평생 함께하게 된 사진이었던 거죠. 말로 할 수 없으니까. 그 시절을 회고하면서 실어증에 걸리다시피 타인과 대화를 단절하고 살던 자신에게 언어이자 표현이 되어준 게 사진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진에 히피 운동가 68년을 경유하고 있었지만 68년이 프랑스 혁명이죠. 프랑스 학생혁명. 제일 중요한 혁명이죠. 60년대. 여전히 개별 가정 내에서는 가부장제 권위와 억압이 있었던 거고 그와 사이에 방치가 일반적이던 시절에 정체성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고 언니처럼 랭골디는 다행히도 언니는 자살을 했는데 랭골디는 히피풍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보장한 대안학교에서 숨통이 튄 친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세상과의 끈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스턴 예술대학의 증여학회 사진을 전공하고 자신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친구하고 교류를 이어갔고, 그들이 이제 랭골드의 첫 번째 모델 집단이었고, 그 친구들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의 인연은 생애 내내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필자가 월간 시전문지 문학공간에 악마 가족의 시대라는 제목의 짧은 글을 수개월째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는데 일부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서 그래요. 그건 팔근대 시대의 본격적인 도래 앞에서 근대 가족 구성원의 다수가 악마가 돼버린 사태인 거죠. 자기가 악마가 되고 싶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악마가 돼버린 사태가 많은 것 같아요. 누구나 느끼고 있는다 하지만 너무 엄청난 과업이라 이건 너무 엄청난 거죠. 가정의 악마야. 이거 말하기 쉬워요? 아무도 말 못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인지하지 못하는 악마 가족의 문제. 거죠. 모처럼 거죠. 방 안의 코끼리. 응? 가 돼버린 현실인 거죠. 그걸 갖다가 노골적으로 고발하는 거. 똑바로 봐. 있잖아. 라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죠. 이거는 이 2시간 이상 바깥에서 머물면 뇌가 익은 상태가 돼버리는 한여름 기온 60도가 넘는 상황. 이 조만간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기후난민이 수억 명이 될 텐데도 어떻게 해요? 모른 척하죠. 기후재앙이라는 또 하나의 방안이 코끼리를 생각하면 응? 기후재앙도 방안의 코끼리예요. 올 텐데 아무도 안 본 척해요. 어떻게 안 볼 수 있죠? 악마 가족의 문제가 이게 단순한 어떤 개인사가 아니라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혁명적 전환에 대응하지 못해 발생한 가정위기의 근본 원인입니다. 온갖 문제가 다 세상에 발생하는데 기후위기를 비롯해서 근데 그게 이제 가장 바닥으로 들어가면 악마 가족이라는 거죠. 최근에 번역된 5월 14일 날인가 나왔어요. 테리 캠벨의 가족을 끊어내기로 했다. Adult Survivors of Toxic Family Members 에서도 해로운 가족을 얘기해. 톡식 패밀리 얘기하는데 필자처럼 악마 가족의 시대라는 방 안의 코끼리 같은 끔찍한 현실을 똑바로 눈뜨고 인정하는데 까지 이르지 못한다는 불만 아닌 불만이 있어요. 왜 그렇게 딱 못하냐 이거지. 예를 들어 셰리 캠벨의 자신의 어머니가 사이코패스로 보이는데도 어머니라는 명칭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러니까 필자보다 대중적이죠. 대중 친화적이죠. 그래서 대중적인 평가를 받을 기회, 즉 출판의 기회를 부여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필자가 낸 골딘 모든 아름다움과 유효사태의 영화평을 쓰다 말고 전혀 다른 주제인 것 같아 보이는 필자의 연재글 악마 가족의 시대를 길게 언급한 건 그게 바로 낸 골딘의 유년기를
상징하는 핵심 단어라서. 영화 후반부에 나온 주세 콘라드의 소설 어둠의 핵심의 한 구절, 이 영화의 주제를 알려주는 메타포라고 오동진이 설명을 하지만 그렇게만 설명하네요. 근데 이 구절이 바로 낸 골딘 그 아름다움과 유혈사태를 위한 방안의 꽃길이에요. 인생이란 우스운 것, 부질없는 목적을 위해 무자비한 논리를 불가사의하게 배열하는 것. 그나마 자신을 알게 되어도 너무 늦어서 꺼지지 않는 회한만 남지. 이 영화의 원제인 모든 아름다움과 유혈사태, All the Beauty and the Bloodshed 자체가 낸 골딘의 자살한 언니의 진로 기록. 그녀는 미래와 모든 아름다움과 유혈사태를 보고 있다라는 정신과 의사의 기록에서 따왔어. 정말로 자기 가족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낸 골딘이 다큐멘터리 제작을 자청했어요. 이거를 보통 이 어두운 자기 삶을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거꾸로 해요. 왜냐하면 삶의 온갖 질곡을 다 겪어난 뒤 사적인 삶의 방안의 코끼리를 이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힘이 생겼다.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봐야겠다. 이제 그걸 들여다보고 얘기해야겠다. 그런 거죠. 끔찍한 1980년대 에이지 기억을 가진 낸 골딘. 친구들이 다 죽었죠. 에이지로 거의. 이런 모럴 헤드즈와 공공의 반기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사회적 범죄이어서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하고 싸워요. 나중에 후반부에. 그러니까 청년기에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2014년인가 17년인가 14년인가 17년인가 그때부터 싸우거든요. 욕망이 있는 예술가라면 누구나 주변에서 도시락 싸서 만류할 싸움에 인데 선봉에 나서서 싸우는 거죠. 사법기관과 미디어의 비호를 받는 거대 자본과의 투쟁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작가의 위상이 방패가 되어줄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대표작으로 낸 골딘은 페인의 주요 활동에 참여해 골리앗과의 투쟁을 계속해요. 아카데미 다큐멘터리 부분 수상으로 빌라는 시티즌4 등으로 사회고발 성격 기록영화의 장인으로 공인된 로라 포이트라스 감독을 찾아가 자신들의 싸움을 기록해 제안해 달라고 제안한 것도 낸 골딘 본인이었던 거죠. 자기의 명성을 이용한 거죠. 그 사회 고발 다큐멘터리 전문가가 로라 포이트라스 감독인데 그 사람한테 제안했지만 그건 공적인 차원이고 이 영화가 다큐멘터리잖아요. 그럼 이 영화 방식의 측면에서 뭐가 되겠어요? 구성 방식의 내용적 측면에서 라이브 인터뷰. 응? 그러니까 해당자가 라이브 인터뷰할 거고 그 다음에 예술작품 작업 작가의 작업을 보여줄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페인의 주요 활동에 대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치?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낸 골드는요 사적인 삶을 회고하는 라이브 인터뷰가 당연히 포함될 것임을 사진과 예술의 중간 장르인 슬라이 사진전의 장인이 낸 골든이 예상하지 못할 리가 없었던 거죠. 예상한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고백도 다큐멘터리 감독의 압박으로 나온 게 아니라 랭골딜 자신의 사전 계획에 포함한 것이라 여겨야 돼요. 충격적인 발언을 해요. 랭골딘이 현재 세계적인 작가이고 예술적 투혼의 작가지만 한때 그녀는 필름을 사기 위해 스트리퍼로 일했고 사천가에서 성매매를 하기도 했다. 갤러리 큐레이터에게 자신 작품이 들어있는 큰 박스를 갖다 주기 위해 택시가 필요했고 그녀는 택시비 대신 블로우잡을 해줬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지? 이번 다큐에서 고백한다. 요컨대 왜 이런 식으로 강력한 말을 하느냐? 숨길 만한 말이 있잖아요. 그죠? 낸 골딘이 자신의 개인사의 방안의 코끼리를 직면할 힘이 드디어 생겼음을 자각했기 때문에 이제 얘기해야겠다. 이 트로마를 내가 정면으로 한번 부닥쳐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큐멘터리를 읽는 평론가라면
그녀의 이런 의도를 읽어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지. 이렇다고 이 여자 이렇다. 이래서 이걸 찍게 됐다. 라는 걸 읽어내야만 됐던 거예요. 프란츠 코폴라 감독의 그럼 어떤 심리였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프란츠 코폴라 감독의 1979년 지옥의 묵시록이라는 영화, 아주 대단한 영화인데 그 영화가 조세 콘라드의 어둠의 핵심에 영감을 받아서 제작됐어요. 그래서 언니 바바라가 자살하면서 인용한 구절이 바로 그거예요. 아까 인용한 거. 악마 가족은 물론 악마 학교를 비롯한 악마 국가 제도의 억압 앞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음. 이거예요. 근대 제도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그건 악마적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아까 인용한 것의 내용이 부질없는 목적을 위해 무자비한 논리를 불가사하게 배열한 것. 이게 뭐냐면 대영 제국의 식민 지배 논리의 허무한 천박함.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말했냐면 키츠가 말했거든요. 키츠가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알아요? 근대인의 자부심 넘친 인생이라는 게 그게 자부심 넘친 게 뭐다? 우스운 거라는 걸 깨닫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방 안의 코끼리 같은 끔찍한 진실. 응? 즉 어둠의 핵심이 식민지 콩고가 아니라 대영 제국의 수도 런던이라는 사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된 거죠. 이제 끔찍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신을 알게 되어도 너무 늦어서 꺼지지 않는 회가만 남지 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지? 그래서 커치는 어떻게 하는지 하면 공포라고 속삭이며 커치가 죽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 키츠가 발화한 그런 끔찍한 진실을 그를 구하러 간 말로가 공감하면서 써놓은 구절이에요. 그게 조금 전에 인용한 구절이에요. 왜 내가 조세 콘라드의 인용문을 이렇게 길게 설명했냐? 그거는 이 구절이 나오는 장면 때문이에요. 이 구절이 언제 나오냐면요. 챕터 6에서 나와요. 6자매. 응? 뭐 유년기의 트라우마 극복 과정이 맞죠. 아마도 낸 골딘이 젊은 시절 같아요. 사진 작가로 어느 정도 명성을 확립하던 청년기에 그때 어떻게 했냐면 뭘 유명해지냐면 에이즈로 죽어가던 예술가 집단 친구들 한 일씩 죽어가던 시절에 동성애의 삶에 관해 노골적으로 사진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행위 장면들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들어있는 트라우마, 그 방 안의 코끼리를 직시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촬영했던 것 같아요. 그때 부모와의 영상 인터뷰 내용의 시퀀스예요. 거기에서 저게 나와요. 그 콜라드의 그 구절이 나와요. 이 영화 결말 부분에 나오는 이 부모와 인터뷰의 장면, 이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아무한테나 충격적이지 않아요. 아마도 사이코패스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하게 충격적인지 제대로 모르단 말이죠. 너무나 끔찍한 진실이 주는 충격이 있어요. 그걸 보통은 못 읽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 평론에서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여자가 소위 어머니라는 여자가 자신의 첫째 딸, 물론 오래전에 그 딸을 미워했더라도 그 첫째 딸의 자살에 관해 해고하는 순간이에요. 그게.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그 딸이 남긴 자살 문서를 아직 기억하고 있음을 자랑스러워해요. 진짜로 믿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아름다운 구조를 정확하게 기록한다는 것을 영상 기록으로 남기려고 촬영을 잠시 중단하게 하고 2층에 침실로 올라가요. 종이를 갖고 와요. 그 문서를. 침실로 올라갔다 내려와서 그 문서를 들고 정확한 발음으로 읽는 장면. 지금 뭘 읽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생경해요. 이상하다고. 엄마가 죽은 딸이 자살하면서 남긴 구절이에요.
그 구절이 아름답다며 읽어요. 필자가 앞에서 자세히 분석했듯이 그리고 프란츠 코폴라 감독이 그 인생의 허무함 앞에서 충격을 받아서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의 과격한 허무함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옥의 묵시록이라는 영화를 제작했단 말이죠. 어? 그러니까 뭐 굳이 딸의 유서가 아니라도 이게 딸의 유서였잖아요. 그거 아니라도 이 구절이 암시하는 근대의 삶을 지배하는 방아리 코끼리 같은 끔찍한 진실. 그 앞에서 프란치 코폴라 감독이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서 영화가 나온 거예요. 누구라도 다소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응? 바바라와 낸골딘의 어머니는 첫째 딸의 자살에 관한 인터뷰를 한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직전에 영화 촬영을 한다고 한껏 치장을 했어요. 치장을 한 중년 여성으로서 기쁨에 겨워서 잠시 주저하는 남편에게 거의 강제로 춤을 춰요. 그리고 남편은 곤혹한 표정을 짓는데 그것도 모른 채 어둠의 핵심에 이 그 구절이 첫째 딸이 죽어가면서 인용할 만큼 유명하니까 아름다운 게 아닌데 당연히 아름다울 것이라고 여기며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이 결말 부분에서 세 번이나 반복돼요. 한 번 읽는 게 아니에요. 세 번 읽어요. 이로써 낸골딘의 속뜻을 로라 포이트러스 감독이 충분히 이해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구절이지 않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 관객도 아무리 끔찍한 진실일지라도 낸골딘의 어머니가 사이코패스, 즉 심리적 괴물이었다는 속뜻을 알아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낸골딘의 인생 자체가 투쟁이었는데 그건 가족을 끊어내기로 했다의 쉐리겐벨처럼 필자처럼 유년기에서부터 시작하여 방 안의 코끼리 같은 끔찍한 진실을 봐버렸기 때문에 응? 사이코패스 어머니로 대변되는 근대 제도에 대한 1인 혁명과도 같은 총체적 저항 행위로 계속 살아남아야 했다는 사실. 어릴 때부터 혁명을 할 수밖에 없던 거죠. 뚜렷이 자각했기 때문에. 이 영화 장년기, 이 영화 후반부의 페인 투쟁은 청년기의 예이츠 투쟁의 예술 작업 과정에서 획득한 탈근대 시대를 위한 시적 예술적 상상력의 힘을 응? 원치 않았던 마약 중독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이게 안 바뀌었네 이런 거죠. 정치 사회적으로 더 악화돼가는 현실을 누구도 본격적으로 개선 개혁하기조차 시도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라도 그런 거죠. 미국이란 근대 국가 내에서의 제도적 투쟁의 힘으로 바꿔보려는 혁명적인 시도였던 것. 장혜령 오마이뉴스 장혜령 기자는 기사의 명성을 사용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란 곳에서 낸골딘의 투쟁사를 잠깐씩 기록해요. 후반부의 투쟁사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유년기 읽었고 전반부 읽었고 그 다음에 장년기 후반부 중반부는 아직 안 읽었습니다. 낸골딘은 본래 사진작가였지만 현대 주도적으로 정부나 기업을 움직이게 하는 활동가로 더 유명하다. 오래전부터 소외된 목소리를 대변해왔던 경험을 살려 위상을 발판 삼아 더 나은 사례를 편히 위에 나가고 있다. 여생을 편하게 전시하며 살 수 있었던 아티스트가 갑자기 시위대의 주체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2014년 손목 수술 후 처방전대로 옥시코틴, 마약성 진통제를 먹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데 미국은 이 저약해서 힘이 너무 세요. 하루 만에 약물에 중독되어 3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다. 자세히 따져보니 복용한 약을 만든 제작회사 퍼듀 파마의 꼭대기에는 세클러가가 있었고 미국 내에서 마약성 진통제가 어떤 과정으로 퍼져 있는지 알게 되는 거죠. 너무 뻔뻔하게 광고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억만장자 일가는
중독성이 강한 약을 무해한 약이라고 속여 파는 거죠. 테레비 광고를 해요. 그 돈방석에 앉는 제약회사의 큰손이었던 거지. 이들은 의사를 포섭했고 영향력을 확 행사하며 로비한 거죠. 마케팅의 일환이라며 과대 광고를 뻐저리 떠들어 남의 고통을 이용해 돈을 벌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한 일이 벌어졌냐면 약물 과잉과 중독으로 20년 사이에 미국에서 5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했어요. 미국이 이런 나라예요. 한국이 더 나아요. 추악한 블라드머니는 미술업계와 정치와 연결돼 있었어. 이득을 취약한 제약회사의 돈이 미술관, 박물관, 대학교의 후원 자금으로 들러들어 자금 세탁에 기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돈을 그냥 갖고 있으면 세금 내지만 거기다 집어넣으면 세금 면제되거든요. 낸골디는 자신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서 2017년 해인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평범한 사람을 약물이라는 늪에 빠뜨리고 중독의 길로 안대한 제약회사들을 강력하게 비판하게 된다. 우리 같으면 엄청나게 처벌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페이는 약물 중독을 예방, 피해 저감, 약물의 비범죄와 중독자를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적극 치료를 주장하는 단체다. 영화 속에서 세클러 가문이 후원하는 미술관, 박물관, 대학교 등을 놀며 시위 퍼포먼스를 펼치며 끈질긴 압력을 가한다. 미국뿐 아니라 다양한 나라를 순회하며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얻어낸 성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본인의 연구 소장품을 소유한 미술관을 돌며 최악의 상황과 위험을 감내하며 시위대의 주체로 활동한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구겐하임 미술관, 루브르 박물관 등이 세클러가에 기부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후원자의 이름을 내릴 것을 그게 써 있어요. 위에 저 꼭대기에 입구 같은데 영화는 세계적인 사진작가인 낸 골든의 굴곡진 삶과 명성, 성공의 이면에 가려진 약물 중독의 아픔을 들춘다. 거대 제약회사에 맞서 투쟁하는 전 과정을 담았는데 과거와 현실을 병치 구성으로 담는 다큐멘터리 플래시백 앤 포스 이렇게 해요. 이례적인 시도를 했다. 생존까지 하나의 예술로 승화하는 아티스트이자 활동가의 단단한 내면이 전달된다. 낸 골든의 여러 작품과 슬라이드쇼, 내레이션, 시위, 주변인의 인터뷰로 나누어 전개되는데 시간과의 대화 같아 생동감을 더한다. 과거에 주로 사회적 편견과 싸워야 했다면 현재는 제약회사의 피 묻은 돈과 싸우는 중이다. 로라 포이트러스 감독은 인생에서 용감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지만 낸과 같은 사람은 거의 결코 만난 적이 없다며 경력이 끝날 수도 있는 위기에도 여전히 행동하는 진정한 혁명가라고 평가한다. 그러니까 미술관에 다 쫓아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하는 거죠. 영화가 끝나면 과거가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다 알게 되는 묘한 기분이 동반된다. 어렵게 쌓은 명성과 목소리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려주는 모범적인 사례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지금 시대 가정위기의 시대를 극복하는 효과적인 길은 바로 이런 거고 를 가진 사람들이 응?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이 나서야 돼요. 그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현재 세상의 근대 의미 없어졌으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자신의 명성과 목소리에 환호했던 근대 사회가 무의미함을 강조하는 엄청난 용기를 내지 않는 그런데 생각들을
그러면 적절한 시기, 내에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음, 음, 어떤 게, 지금 여기죠. 랭고진의 이 얘기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참고로 이거 마약성 진통제 관련해 중요한 거는 그런 거 시리즈가 있는데 그건 디즈니 플러스의 톱식 있고 넷플릭스의 페인킬러 비슷한 얘기들이에요. 이게 유명한 얘기예요. 거기서 두 작품은 전혀 다른 분위기로 옥시콘틴과 제클라 가문의 민낯을 보여준 폭로 다큐멘터리죠. 오동진 평론가가 인간의 삶은 변하지 않았고 별반 진화하지 않았고 그저 스마트폰이 나왔을 뿐이라고 자조적으로 말하면서 에이즈 시대에서 코로나 시대까지 왔지만 앵골린이 그랬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70년대나 80년대처럼 여전히 혼란스럽고 메스꺼운 일투성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70년대, 70년대에 투쟁을 했지만 세상은 안 바뀌었어요. 거꾸로 갔어요. 이걸 좀 더 설명을 하면, 이건 사실 설명해야 되는데, 1890, 1920년대 동안의 모더니즘은 8근대의 출발점이었다면, 1960년대의 학생운동들, 8근대의 본격화가 시작된 때이고, 지금은, 이미 8근대 시대가 노래에 있는데, 그래도, 근대의 제도가 뭐가 있어요? 가족과 고부가족. 근데, 아직, 위력을 떨치고 있어. 떨치고 있는 모든 데 상황.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탈근대적인 문제인데 근대적으로 해결하려니 해결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도 문제가 있어야 막 떠들지만 해결이 될 리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랭골딘은 사진작가이다. 그녀가 특별한 작가인 이유는 랭골딘의 사진전이 대체로 슬라이드쇼로 이루어졌으며 그건 스틸 사진과 활동 사진의 중간지대에 놓여 있어서 독창성이 돋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람 이게 독특해요. 슬라이드쇼예요. 슬라이드쇼. 사진이 아니고 사진이 딱 하나만 한 장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디아더 사이드 성적 의존의 발라드. 요게 많이 나와요. 슬라이드쇼 전시는 1980년대에 시작됐음에도 안 끝났어요. 시간과 공간을 고가며 작품이 더 첨가되고 재편집되면서 새로운 전시로 거듭나고 있어요. 낸 골디는 미국의 하위 문화가 지닌 실체, 동성애자들을 중심으로 그렇죠. 그 진실의 예술을 슬라이드 사진으로 가득 채워왔다는 거죠. 그녀의 작품이 진 예술적같이 정치적 순결함은 그녀 자신이 수많은 경험과 사건을 거치는 동안 인정을 받았다. 지금은 그녀의 작품을 소장하지 않은 세계적인 유명 미술관이 없을 정도다. 낸 골디는 현재 세계적인 작가이고 예술적 초원의 작가지만 한때 그녀는 필름을 사기 위해 이거 아까 했던 거예요. 이만큼은 생략할게요. 뭐 좋은 얘기라고 그죠? 영화 낸 골딘 모든 아름다운 거 일어설 때가 그렇다고 해서 낸 골딘의 전기 영화는 아니다. 이 영화는 엉뚱하게도 옥시콘틴 중독과 옥시콘틴 성분이 들어있는 약, 오피오디 반대 운동의 이야기다. 낸 골딘은 이 알약을 엄청난 부를 싼 제약회사 퍼듀 마마를 파마를 상대로 연일 가두 시위와 연좌 데모를 벌인다. 낸골디는 자신 역시 오피오디에 빠져 살았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무지하게 고생했으며 이 옥시코딘 중독이 결국 많은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알고 팔을 걷어붙여 반대 저항 운동에 나선 것이다. 옥시코틴 중독으로 죽은 사람은 현재 미국에서만 50여 명이 이른다. 낸골디는 저항그룹 페인을 결성하고 미 전역의 미술관, 박물관을 다니며 시위를 벌인다. 이 박물관 등에는 옥시콘틴 제조사의 소유자 세클러 가문의 전시관이 있다.
이들 제약 가문은 미술관에 막대한 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자신의 이름을 간판으로 내걸었다. 페인과 탐사 저널은 세클러 이 같은 기부 행위는 전형적인 돈 세탁이, 응? 자신들이 만든 죽음의 약을 거짓으로 포장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대대적인 마케팅을 위한 것이라고 진단한다. 낸골딘 모든 아름다움과 유혈 사태는 4년간 진행된 이들의 투쟁을 담았다. 이 다큐가 특이한 것은 승리의 이야기를 담고 이겼어요. 결국. 낸골딘 등의 싸움은 현재 대체적인 승리로 끝났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대체적인이에요. 얼만큼 승리했냐 이거지. 그 설명이 또 없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뒤에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대체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세클러 가문을 형사법정에 세우지 못했지만 끝내 제약회사 퍼듀 파마를 파산에 이르게 하는 데는 성공했기 때문이다. 에더 조셉 스노든의 이야기를 다룬 시티즌4라는 작품으로 아카데미 장편 다큐멘터리상을 받은 로라 포인트러스는 기량이 뛰어난 감독이다.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 국가안보국 요원으로 조직의 기밀을 고발한 폭로한 내부 고발자였다. 로라 포이트러스는 그를 최초로 단독 인터뷰하는 성공하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이번 영화 낸골딘 모든 아름다운 유혈 사태에서 낸골딘으로 하여금 스스로 전직 창녀였음을 고백하게 한 것도 다큐멘터리스트로서 로라 포이트러스가 인터뷰에게 큰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이 부분에서 글자는 해석을 빨리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언급했듯이 벤 골딘이 슬라이드 쇼 사진 예술의 과장이라서 자신의 고백이 의도한 아무리 충격적이라도 의도한 바에 의한 것 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 그렇게 내가 창녀였어 하고 얼떨결에 맞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설명하는 거는 평론가들이 그렇게 쓰면 굉장히 극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낸골딘이 의도한 거예요. 그만하겠다고 딱 맘먹은 거죠. 이런 다큐를 만들 때는 그 구성이 참으로 고민된다. 다큐멘터리도 극영화 마냥 내러티브의 구조를 짜야 한다. 심지어 시나리오가 있어야 하거나 적어도 구성은 돼 있어야 한다. 로라 포인트리스의 첫 번째 관심은 페인의 활동이었을 것이다. 그 다음엔 그 운동을 이끄는 사람, 즉 그 사람이 유명한 아티스트라는 점에 것에 주목했을 것이다. 그래서 왜 낸골든이 이 운동에 나섰는지,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보여야 하지만 다큐의 주제를 올바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다큐 감독의 생각을 낸골든이 이미 예상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삶과 예술이 중첩된 개념 예술에 이종의 퍼포먼스 같은 낸골딘의 1인 혁명이죠. 그 결과물은 뭐냐고. 그 결과물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난경 앞에서 만난 낸골딘의 깨침이 있단 말이죠. 그 깨침에 동의한다고. 그래서 필자는 탈근대 혁명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관점에서 낸골딘의 혁명과학을 이어나가기 위해 낸골딘의 아름다움과 유혈 사태를 이 교수의 영화 읽기에서 읽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읽고 있는 거죠. 그건 파산법원도 국회도 정부도 도와주지 않고 50만 명의 죽음 앞에서 수심도 느끼지 못하는 세클러 가문에게 면죄부만 발행하는 퍼듀 파머의 파산법정의 현실 앞에서 그 시스템은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는 우리 편이 아니라 부자들의 편이다. 이게 낸골딘의 그 다큐멘터리 속에서의 발언이거든요. 그거는 조셉 콘라드 등 모더니즘의 예술가들이 일찍이 그때 경고를 이미 했다고. 응? 그런 건데 이제 그 방안의 코끼리가 이미 돼 있는데 그 근대 사회의 구조적 진실을 알아낸
낸 골딘의 퍼포먼스 결과물이죠, 그게. 앞에서 그 난경의 절망 앞에서 굴하지 않고 근대 사회의 시스템 자체를 궁극적으로 대체하게 될 팔근대 사회 시스템을 이른 혁명의 방식으로라도 구축하기 시작하면서 미래의 낸골딘들을 기다리는 필자가 그러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혁명 직후 근대 사회의 기본 틀을 짠 3부회라고 있었는데 그 3부회가 근대 사회의 기본 틀을 만들어요. 법으로. 왕권, 귀족 계급과 부르주아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왕권과 귀족은 없어졌으니까 부르주아 계급이 누구냐면 영화 레미제라블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근대 사회가 만민평등의 사회가 아니라 세클러 가문득 소수 부르주아 계급을 위한 다수의 착취제도라는 게 뚜렷이 드러나요. 영화 레미제라블이 그게 주제예요. 기존의 근대 사회를 총체적으로 뒤집어는 혁명적 사고가 필요한데 그거는 기존의 산문적인 사고방식 세계 속에서 발전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낸골딘의 예술 작업처럼 시적 상상력의 힘으로만 시작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낸골딘의 1970, 80년대 청년기 예술 작업에 주목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영화는 이 부분을 가볍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추후의 과제예요. 그래서 몇만 명이 말한 거예요. 이걸 중요시다는 게 아니라 가볍게 다루고 있어요. 몇 개 읽어보면 기사들도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정리만 한번 해볼게요. 1969년 여성의 예술활동에 제약이 많았던 시절에 60년대죠. 활동을 시작했고 1970년부터 예술가 집단의 솔직함, 그러니까 성관계하는 장면, 벌거벗은 장면, 애인에게 맞은 얼굴, 그런 것도 있는 거. 그런 일문 사진, 그게 영화에 나오는데 그걸 어깨에 파란이 있겠다. 그녀의 사진이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1980년대부터인데 그때 이제 친구들이 에이즈로 죽어가니까요. 그때 낸골딘 본인, 친구, 연인 등 지인을 피사체로 선택한 거예요. 그 당시 에이즈로 죽어갈 것 같은 사람들이죠. 당시 유명인이라는 사람, 특별한 행사가 아닌 일상을 찍는다는 거, 그거는 문외한이라는 소리를 듣는 시절이었는데 편견에 도전하기라도 하던 사회적 금기와 에로티시즘을 소지한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렸다. 네, 그러니까 대중에 알려지지 않은 언더그라운드 문화를 수면 위로 올린 거죠. 그러니까 카메라를 든 관찰자의 관점이 아니라 피사체 입장에서 담는 영화 같은 스타일이 포인트인 거죠. 이거 한마디로 말하자면 영혼을 담는 사진을 담은 사진으로 인물 사진의 개념까지 바꾼 위대한 아티스트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감독인 왕가이, 라이언 맥김리, 자비에 돌란, 정종훈 예술 감독 등이 촬영 감독 등이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갖다 꼽는 세계 미술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술가가 낸골딘이죠. 드래그 퀸, 게이, 레즈비언, 에이즈 환자, 중독자를 전면에 내서 그들의 사생활 성문화를 드러냈다. 파격적인 사진의 이면에는 본인조차 알지 못하는 맨얼굴, 표정 등 인물의 진가가 담겨있죠. 사진은 대부분 일기장을 들춰봐도 솔직하고 대범하다. 자연스러운 포즈, 카메라를 응시하는 시선은 거침이 없으며 내밀한 속마음이 바다 끝에 닿은 손길처럼 경이롭다. 피사체와 친밀함이 없다면 결코 찍을 수 없는 구도인데 19세부터 시작된 오랜 공동체 생활은 예술적 정체성과 경력에 영향을 미쳤다. 오마이뉴스의 김상묵 기자는 다음과 같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해요. 히피 운동에서 비롯된 격렬한 하이 문화 혹은 반문화에 둘러싸인 일상 60년대예요. 70년대예요. 단골디는 그의 주변에 가득한 하지만 평범한 이들에겐 낯설고 생소하기 따름없는 소수자들을 카메라에 담아냈다. 그가 학창시절을 보내고 필름바를 벗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심에 드러나지 않은 구석에는 성소수자들이 넘쳐났고
이 자신과 일상을 이 사람들의 집이야. 그러니까 자신과 일상을 공유하고 교류하던 이들의 찰나를 낸 골디는 폼 잡고 구도 설정을 해가며 뜸을 들이는 게 아니라 그저 문득 속사로 팍팍 찍는 거죠. 그렇게 가득 찍어낸 사진들은 곧 낸골딘과 그가 속한 공동체의 연대기이자 일상 라이브러리인 거죠. 일상생활을 기록한 거죠. 그는 초기 작업부터 사진 게시와 병행해 슬라이드로 동영상한 전시를 보여온 거죠. 영화와 비슷했죠. 영화 보기를 즐겼고 존 세일즈 같은 미국 독립영화의 상징적 인물들과도 교훈도 깊었기도 합니다. 그런 낸골딘의 작업과 그 배경이 된 삶은 히피와 펑크 문화를 우리가 연상할 때 떠올리는 긍정과 부정의 요소를 골고루 포괄하고 있다. 그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소수자나 급진적 문화운동에 선착한 예술가들과 교류하며 동시대 문화혁명의 첨단에 서 있었지만 그런 전이들이 처한 난국에도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던 거죠. 양성애, 마약, 성노동 등 실정법과 사회적 폭력에 밀려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거듭하며 주인공들과 동료들은 질풍노도의 20, 30대를 보낸다. 낸골딘의 사진에는 특히 급진적인 성해방과 키어들의 삶이 가득 들어차 있다. 그런 지속된 삶은 1980년에 발표된 그의 첫 사진지 성적 의존의 발라드 에서 1차 결실을 이룬다. 해당 작업은 계속 꾸준히 업그레이드되고 있죠. 낸골딘의 사진은 자신의 눈에 비친 도시의 컬러와 풍경으로 가득하다. 흑백이 아니라 천연색, 밝은 원색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대도시의 단면을 떠올릴 때 상상하는 탁하고 오물한 색채감이 그 작업에 가득하다. 밝고 환하게 인위적인 표정을 짓는 인물들 대신에 낸골딘의 사진 속에는 각박하고 험난한 삶을 살며 가난에 찔리고 상처받은 이들의 자연스러운 표정들로 세워진다. 외로움, 쓸쓸함, 갈증과 욕망, 그 직후의 공허함 이 그의 사진을 보고 나면 드는 감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푸르스름한 미국 대도시의 골목의 새벽과 이물감이 가득한 섹슈얼한 장면들 전혀 선정적이라기보단 슬픔에 비하는 선정적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 성기 노출을 해도 그동안 주류 사진 예술에서 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이미지로 수면 위로 붙여나오고 있었다. 이 정도까지라면 자신이 속한 집단의 특성을 잘 포착해 공적 역할과 사적 명성을 골고루 획득한 운 좋고 명미한 예술가로 낸골딘의 경력을 이해하기 만성마침입니다. 하지만 낸골딘은 그 정도로 끝이지 않는다. 자신이 여인과 나누던 섹스 장면이나 그의 가장 유명한 사진이기도 한 헤어진 연인에게 폭행당해 만시장해야 된 자화상처럼 얼굴처럼 그의 사진의 카메라는 본질적으로 총으로 대상을 저격하는 형태와 동일 방향으로 접근하는 취약점을 돌파하려는 고군분투에 직면한다. 만약에 자신은 카메라 뒤에 숨은 채 친밀한 이들만 사진에 담았다면 낸골딘에게 수많은 착취논란, 법적 소송이 함께했을 텐데 그러나 누구나 감추고 싶은 치부 그리고 가장 비참한 순간을 용맹하게 고백하듯 펼쳐버려 그런 함정을 단칼에 무력화시키는 괴력을 펼쳐보입니다. 그걸 누가 할 수 있어요? 사진작가로서의 명성과 성과가 명성을 획득하긴 했지만 그의 정체성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거는 그가 속한 공동체 그룹에 거대한 재앙이 다가오는데 그게 바로 에이즈죠. 속속 소수자가 태반이던 지인 중 상당수가 이 질병에 노출돼 젊은 나이에 떠나지만 문제는 주류 사회가 노력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사회에 억제된 공격으로 죽어 마땅하다 이랬던 거죠. 왜냐하면 그때 미국 대통령이 신보주의, 오늘 자유주의의 레이건이었고 구구 개신교 구미에 맞는 정책을 펼치던 시절이었어요. 지금도 악명 높은 미국의 선별적 의료보험 체제 아래 낸골딘 지인의 상당수가 제대로 된 공공의료 보호막 바깥에서 비극적 최후를 맞이해요. 그러니까 실제 보건의료 판단보다는 개인의 성적 일탈이나 방종으로 인한 천벌처럼 에이즈를 다루니까 그 희생은 고스란히 성적 소수자에게 전가되고
극우 세력의 캠페인은 이들을 음지로마로 고립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낸 골디는 친구들의 때이른 죽음을 경고히 겪으며 비애와 분노를 곱씹을 수밖에 없었고, 에이즈의 확산과 성소유주의 정치 공격은 사회적 의도로 자연스럽게 대두됐고, 그래서 정치 캠페인을 벌이며 저항했던 거예요. 그게 80년대 저항기예요. 영화 속 일처럼 예술과 섹스와 정치는 구별될 수 없었다. 해당 시기에 마돈나 같은 팝 아이콘들 또한 극보수와 되어가던 당대 미국 문화 사회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총동원해 마이너리티와 하위 문화를 집단을 보호하려고 했었고, 이게 성정치로 국내에 소개되기도 했었다. 이 다큐멘터리 낸 골딘 아름다운 유효 사태는 장년기의 사회적 투쟁에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낸 골딘의 세계관을 소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만약 제대로 읽은 관객이라면 이제 낸 골딘의 사진 예술의 세계를 읽으면서 이게 이제 할 일이죠, 앞으로. 밝은대 시대를 예비하는 그의 노력을 이어갈 길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